팀장을 세울 때 구성원을 만나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직무 역량 전문성을 키우는 거 당연히 업무 스킬이니까 자 목표 체크인이잖아요. 목표 체크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뤄야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기업가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라가야 조직 내에서 조직이 바인딩이 잘 되고 구성원도 뭉쳐지고 팀장들도 여기 안에서 성장되어지는 조직 DNA를 갖춰갈 수 있다는 연구이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제 현장에서의 이슈랑도 같이 연결이 돼요. 첫 번째, 팀장 맡길 사람이 없을 때 경영자가 취해야 될 전략이죠. 팀장 빠르게 적응시키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어때요? 그냥 일 잘하는 인재에게 팀장을 맡기면 되는 걸까? 그렇진 않죠. 팀원일 때에는 업적과 직무 역량이 뛰어났어도 팀장이 되어서 높은 업적과 직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저성과 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팀장은 자기 자신이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을 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팀장이 돼서 팀원한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볼까? 라고 하지만 팀원 입장에서는 일하기 싫다. 월요일인데 벌써 월요일인데 내일이 토요일이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팀장과 팀원의 역할은 차이가 있습니다. 팀장은 자신의 업무뿐 아니라 팀원들의 업무까지 파악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팀장의 역할인데 우리는 팀장이 되기 전에 즉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 결코 어쩌면 단 한 번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적이 없죠. 그리고 회사에 입사한단 말이죠.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요. 팀장이 되기 전 따로 리더십 교육을 받거나 팀장 역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46.3%의 팀장들이 교육이나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혹은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자, 없었다가 46.3%고요. 있었으나 부족했다가 25.8%입니다. 합하니까 몇 퍼센트예요? 73%입니다. 73%가 나 그런 거 잘 배운 적이 없다. 그런데 그냥 됐다. 이렇게 돼요. 통상 팀장이 되고 나면 그 일에 대해서 목적에 대한 소통,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한 소통, 그리고 내가 일하는 방식을 내가 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직원들도 이 프로세스를 따르면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 일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팀장이 되면 실무자였을 때 안 해도 되는 일 3가지가 딱 붙어요. 1번, 목적에 대한 분명성. 내 마음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일을 하면 되는데 내 생각 같지가 않거든요. 내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소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두 번째, 나는 내 스타일대로 일을 하면 됐어요. 그런데 나랑 같이 일하는 팀원들은 내 스타일입니까? 나의 강점과 똑같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면 돼 했는데 못하죠. 그걸 왜 못해? 배운 적이 없죠. 마지막 3번째, 나는 내 몸에 습관이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던 방식으로 가면 되는데 그도 성과를 내게 하려면 프로세스가 있어야죠. 이거는 먼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이런 거죠. 박진영 대표가 나와가지고 춤은 어떻게 춰요? 몸을 음악에 맡겨야죠. 이렇게 박진영식 춤이죠. 이렇게 엉덩이를 흔들어 주면서 흐느적거리는 박진영의 춤을 추면서 박진영 님이 이렇게 말하죠. 춤을 추는 거는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몸을 음악에 맡기면 돼요. 그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노래는 어떻게 부릅니까? 노래는요. 목에다가 소리반 공기반 하면 됩니다. 그걸 왜 못해? 이렇게 어렵죠. 팀장이 되면, 관리자가 되면 목적에 대한 소통, 사람에 대한 강점 파악,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흐름, 이 3가지가 돼야 되는데 배운 적이 없죠. 자, 싱가포르에서 2018년도에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거나 세카라하고 창은 화교 같죠. 거나 세카라는 원래 싱가포르 사람 같습니다. 연구진이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10개의 중소 IT 테크 기업에서 연구를 했는데 팀장 20명과 팀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 관찰도 했어요. 조사 대상이 많지는 않았지만 동양권에서의 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때문에 가까운 걸 가져와 봤습니다. 보니까 분산형 리더십이 디스트리뷰티드 리더십입니다. 적용 여부를 봤어요. 그러니까 팀장과 회사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느냐 아니면
각 팀장들이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그 연구입니다. 각 기업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분석해 봤는데 그 결과 팀장이 모든 권한을 쥐고 지시하는 조직보다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나눠주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조직이 외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더라. 예컨대 신기술 접목이나 시장 진입 전략 변경 등에 있어서 팀원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실행하는 문화가 혁신 속도를 높이더라. 그러니까 위쪽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일일이 컨펌하는 조직 대비해서 구성원들에게 가능한 프로세스, 사람, 일의 목적성에 대해서 분산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데들이 시장 진입 전략 변경. 무슨 말입니까? 뭐 일하다가 안 됐을 때 빨리빨리 바꿔보는 거. 신기술 접목. 요렇게 했는데 안 됐는데 저걸 적용해보는 거. 도구로 바꾸는 거. 프로세스 바꾸는 거. 그것들이 혁신의 행동 형태로 많이 나타나더라. 그런 이야기죠. 분산형 리더십이 팀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팀장을 촉진자, 조율자 역할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팀 역량을 최대화한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스타트업처럼 리스크가 큰 환경에서는 팀장이 한손 리더십보다 팀원 역량을 결집하는 분산형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78%가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 주인의식이 훨씬 강하게 느낀다라고 대답했어요. 너무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현장에서 보면 팀장이 팀장 손 안에, 경영자가 경영자 손 안에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지 말고 그걸 분산형으로 뿌렸을 때 팀장이나 경영자의 리더십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은 내가 주인이란 말이 아니죠. 주인을 의식하는 게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을 의식하고 그 뜻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 증가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평양 건너서 애플도요, 재량적 리더십 모델이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퍼블리 자료 한 페이지만 가져왔습니다. 애플도 재량적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세요. 자, 오른쪽에는 전문 지식이 낮은 거고 왼쪽에는 전문 지식이 높아요. 위쪽은 디테일에 깊숙이 개입해요. 아래쪽은 디테일에 깊숙하게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전문 지식이 낮고 디테일에 깊숙이 개입하는 게 학습 업무입니다.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러닝박스입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팀장이 요거는 네가 전문 지식이 좀 낮고 내가 디테일로 깊게 들어가서 네가 성장하도록 해줄게. 학습 업무 박스예요. 일은 하기는 하지만 자, 현재 리더의 전문 지식을 넘어서는 업무로 리더가 학습한 이후에 담당 업무로 이동하는 업무예요. 학습 박스예요. 너 뭐 약간 이게 좀 전문 지식이 아직은 낮고 그러니까 학습 업무 박스로 여기고 열심히 배우면서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은 낮은데 디테일에 깊숙하게 개입하지 않아요. 이거는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게 뭐 디테일하게 나도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좀 해봐. 뭐예요? 필요한 역량을 가진 직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리더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업무예요. 왼쪽으로 가면 전문 지식이 높은 사람을 대할 때예요. 전문 지식이 높아요. 그리고 디테일에 깊숙이 가입해요. 그러면 이게 오닝 박스죠. 담당 업무예요. 담당 업무.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교육 업무 박스예요. 티칭 박스예요. 뭡니까? 리더가 직접 수행하는 핵심 업무, 수행 가능한 직원에게 지침과 피드백을 주면서 이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에서도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혹은 디테일로 깊게 개입하느냐 마냐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어떤 일은 학습 업무, 위임 업무, 담당 업무, 교육 업무의 형태로 구별해서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팀장이 구성원들에게 이것은 믿고 맡겨줄 사항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티칭하고 뭐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항이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뭐 해라? 요런 케이스는 그런 거야. 이거는 학습 박스야. 이거는 담당 업무 박스야. 이건 위임 박스야. 이거는 교육 박스야. 나눠가지고 관리했다는 거예요. 애플도 고민이 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팀장으로서의 부담을 줄여주고 빠르게 적응하는 전략이죠. 역할과 업무를 구별하고 분배하는 전략을 활용을 통해서 팀장이 모든 걸 혼자 해야 된다는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는요, 우리가 아직 팀장 세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당연히 없다. 팀장으로 원래 태어난 사람들은 없고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과정 자체가 나중에 팀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 되게끔 하자. 그래서 뭡니까? 알보시고가 중요한 겁니다. 팀 원일 때 경영자가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는 겁니다. 이게 배우는 학습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직원 입장에서는 질관해줘 하면 됩니다. 질문하고 관찰하고 해보고 조언 듣기의 과정을 반복할수록 이제 그 과정을 내가 재생산하는 거예요. 경영자가 팀장 될 사람에 대해서 알보시고를 잘한 회사가 그 실무자가 팀장이 되어서도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알보시고를 잘 해주는 거죠. 왜요? 자기가 본 게 그거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는 성과를 내는 역량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구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명확해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단순한 틀이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로축에다 뭘 놨냐면 조직 역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업가 마인드는 어디서 커지는가? 자, 가로축은 직무 역량이라고 불렀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직무 역량을 두고 전문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저는 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성은 제가 볼 때는 직무 역량과 조직 역량이 붙어 있어야 전문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니까 저도 이쪽에다가 전문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조직 역량을 우린 일반적으로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리더십이라고 불러요. 다른 한편으로 직무 역량을 다른 한편으로는 업무 스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역량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조직 역량을 다른 한편으로 인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성품이라고도 부르게 해요. 그렇다면 양쪽 다 아닌 사람이 있죠. 양쪽 다 있는 사람이 있죠. 양쪽 다 아닌 사람은 퇴출되겠습니다. 퇴출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퇴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없죠.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죠. 이거를 우리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팀장 세우는 거잖아요. 제가 팀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부서장이기도 하고 본부장이기도 하고 뭐 실장이기도 하고 다양한 소장님이기도 하고 아무튼 사람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팀장의 정의를 내리죠. 둘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천하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역시 직무 역량 뛰어나고 조직 역량 양쪽 다 뛰어나다. 어떻게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면 둘 다 균형 잡혀가지고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있죠. 조직 역량은 뛰어난데 직무 역량이 좀 낮아요. 자기 업무 스킬은 좀 약한데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뛰어오를 수 있도록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는 데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피터 드러커는 관리자라고 불렀어요. 관리자라고 불렀고 이쪽 있죠. 이쪽을 뭐라고 불렀냐면 전문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기에 있어서는 한 조직에 들어오면 구성원들이 관리자가 되겠다. 이 세로축으로 즉 Y축으로 성장하겠다라는 믿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이 조직에서 리더가 되고 승진하고 임원이 되고 내가 뭐 경영직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맡은 일이 뭐지? 나는 PD구나. PD는 탁월한 작품을 만들어야지. 이 회사에서 팀장 시키고 부수장 시키고 본부장 시키는 거 나 원하지 않아요. 나 내 경력 포트폴리오에 나는 탁월한 작품 몇 개 만들었다는 거 이력서에다 쓰고 적절한 시기에 나는 다른 회사 갈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로축으로 성장하기보다는 가로축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를 떠나서 이게 현실이므로 조직 내에서 팀장을 세울 때 가르쳐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조직 역량이라는 겁니다. 즉, 이 조직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까 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가 정신, 창의성, 인간관계, 고객 지향,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스 극복, 리더십 이런 요소들이 세로축을 올리는 요소들이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주는 게 올리는 요소죠. 그러니까 팀장을 세울 때 구성원을 만나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직무 역량, 전문성을 키우는 거 당연히 업무 스킬이니까 자 목표 체크인이잖아요. 목표 체크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뤄야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기업가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라가야 조직 내에서 조직이 바인딩이 잘 되고 구성원도 뭉쳐지고 팀장들도 여기 안에서 성장되어지는 조직 DNA를 갖춰갈 수 있다는 연구이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제 현장에서의 이슈랑도 같이 연결이 돼요.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직무 역량과 조직 역량이 있으면 경영자는 직원들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X축으로 많이 가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즉 전문성에 대한 열망이 더 많은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끄집어 올려서 조직 역량, 즉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기업가 정신
이런 요소들을 조직 내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영자가 끄집어 올려주지 않으면 조직 내에선 자꾸 직무 역량 늘어나고 3년 지나면 어우 다른 회사 가야지, 5년 지나면 어우 다른 회사 가야지,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직 내에서는 경영자가 팀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직 역량에다가 중심축을 딱 놓고 한 70%는 거기다 놓고 만나고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과는 열정 곱하기 역량 곱하기 역할 지각이죠. 이 역할 지각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피터 드러커도 역할 지각이란 무슨 단어입니까? 역할 지각, 역할,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지각, 자기인식이죠. 아, 나는 이 회사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아, 나는 지금 대리인데, 나는 과장인데, 나는 팀장인데, 아, 팀장이 되면 뭐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역할에 대한 자기인식이에요. 근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경영자는 스스로 생각하니까 아, 팀장 됐으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서 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구성원들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팀장이 될 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팀장을 세웠으면 팀장다워야지 라는 말은 한 3000년 지나서 해야 될런지도 몰라요. 그거를 잘 인식 안 해요. 썩은 사과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나머지 모든 사과를 망친다라는 이야기죠. 잠시 동안 조직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향후 조직의 인적 구성을 망치게 되는 게 있죠. 재능 있는 인재, 성실한 인재, 좋은 인재들까지도 이직하게 만들어져요. 팀장이 되어서 딱 팀원들을 봤더니 팀장 마음속에 썩은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팀장을 할 사람이 한 사람뿐일 때 경영자가 취해야 될 전략은 무엇인가? 자, 팀장 후보자의 약점을 보완해 줘야죠. 팀장을 어쨌든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팀장을 임명함과 동시에 팀장 역할을 바로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다 수동태입니다. 예,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엉덩이 딱 맞고 우는 거 말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팀장이 딱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답습니까? 전혀 다른 문제죠.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다워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입단했다고 해서 육군사관생도 다워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사실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생명이죠. 생명이 공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넌 인간 같지도 않다. 아니, 나 인간이죠. 그러나 인간답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가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의 신분과 그 일의 자격에 대해서 분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신분을 얻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는 수동태입니다. 신분을 얻는 것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든지, 어떻습니까? 어떤 그 햇빛을 쬐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바람을 쐬다든지,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은 대부분은 내가 한 게 없어요. 대부분은 그레이스이죠.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서울시민 답냐, 컨설턴트 답냐, 경영자 답냐, 팀장 답냐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을 세웠으면 팀장다워야지 라는 말은 한 3000년 지나서 해야 될런지도 몰라요. 그거를 잘 인식 안 해요. 썩은 사과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나머지 모든 사과를 망친다라는 이야기죠. 잠시 동안 조직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향후 조직의 인적 구성을 망치게 되는 게 있죠. 재능 있는 인재, 성실한 인재, 좋은 인재들까지도 이직하게 만들어져요. 팀장이 되어서 딱 팀원들을 봤더니 팀장 마음속에 썩은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22년 8월 달에 2020년부터 13,048명의 직속 부하 직원이 평가한 2,801명의 관리자에 대한 데이터 결과, 퓨 리서치, 우리는 가장 효과적이지 못한 관리자, 즉 팀장들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자에 비해 조용한 퇴직 범주에 속하는 부하 직원의 수가 3배에서 4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좋은 팀장이냐, 팀장 역할을 잘하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콰이어트 퀴팅의 범주가 3배에서 4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팀장이 돼서도 팀원을 보니까 썩은 사과가 있어 보이고, 팀원 입장에서도 우리 팀장을 딱 보니까 나 이번 달에 우리 팀장 때문에 내년도 연봉 날라갔네. 저런 팀장 밑에서 일하다가 성과급 제로겠네. 저런 팀장 밑에서 일하다가는
성과급 연봉은 두 번째 치고 스트레스 받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콰이어트 퀴팅으로 넘어가 버리는 게 서너 배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팀장 입장에서 보면 왜 또 이렇게 썩은 사과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이에요. 보완이 가능한 약점과 보완하기 어려운 약점도 있죠. 이게 약간 어떻습니까? 참 이걸 뭐 선천적이라고 보면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책임감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의지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굉장히 보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반대로 경험 부족이나 조직 내의 네트워크나 리더십 스킬 같은 것은 사실은 승진 교육 시켜주고 작은 프로젝트 몇 번 하면서 체크인 해주면 이거 성장합니다. 경험, 조직 내 네트워크, 리더십 스킬, 대화하는 방법 성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기업이라든가 다른 데 가면 임원급들 교육할 때 교육 주제가 뭐예요?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조직 내 구성원들의 비전을 이끌어주는 것. 직원들을 만났을 때 대화하면서 스킬 올려주는 것. 이런 것들은 워크숍 몇 번 하면요 스킬이 올라가요. 두세 달 지나면 고맙다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책임감, 성장의지, 신뢰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어떻게 교육으로 안 돼요? 뭐 책임감 교육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신뢰성 향상 교육 2시간 특강 해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교육 담당자랑 나 좀 바꿔달라 직접 전화를 하죠. 아니 신뢰성 증가를 2시간 특강 해달라고요? 이게 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에 어느 교육이 2시간 특강했는데 신뢰성이 증가하는 그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자세히 들어보고 니즈가 그게 아닌 경우가 있으면 주제를 바꾸자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이 사람이 경험 많냐, 조직 내에 네트워크가 있냐, 리더십 스킬이 좋냐로 팀장을 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팀장을 세울 때는 뭘로 세워라? 책임감, 성장의지, 신뢰성. 신뢰라는 게 뭐예요? 서로 말하는 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는 태도. 이게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세울 때에는 언제나 아까 제가 저기 그림 한번 비춰주실래요? 제가 안 가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적어드린 것처럼 가로축에 있는 직무 전문성으로 팀장을 세우면 안 되고 세로축에 있는 조직 역량, 리더십을 중심으로 팀장을 세워야 합니다. 왜요? 세로축에 있는 리더십이 정말 보완하기가 어려운 기능이거든요. 다시 돌아오죠. 팀장이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핵심 역량을 보면 존 젠거가 쓴 탁월한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보면 이게 나와요. 조직 변화 선도력, 성과 집중력, 대인 스킬, 개인적인 능력인데 이게 전부 다 뭐랑 연관돼 있어요? 사실은 품성과 연관이 다 있습니다. 품성과 연관이 다 돼 있고 잭 웰치를 포함한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로 불리잖아요. 수많은 경영의 선배들이 팀장을 세우고 관리자를 세울 때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세우지 말고 책임감, 성품, 품성을 중심으로 세워라. 그 사람의 품성을 바꾸는 것이 전문 역량을 키워주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정말 개선이 어려우니까 품성 좋은 사람이 약간 직무 스킬이 떨어져도 그 사람을 세우고 직무 스킬을 나중에 보완시켜서 가르치는 게 훨씬 낫다. 공통적인 이야기죠.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면 학습하고 이해하고 됐어 아니죠. 우리가 볼 때에는 학습하고 이해하고 암기해서 그걸 반복해서 결국은 실력이죠. 실력의 수준으로 이동해 오는 거죠.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익히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태,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의 팀원들에게도 재생산과 확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게 팀장의 교육의 목적이죠. 그래서 직무 수행 역량, 목표 달성 능력 이 두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무 수행 역량은 전문가 붙여주고 팀 배석해주고 외부 전문가 연결해주고 인사이트 교육 참여해주고 출장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직무 수행 역량은 늘어나죠. 물론 이거 하면서 로열티도 늘어나고 성품도 늘어날 기회가 일어나죠. 자, 목표 달성 능력은 어떻게 키워져요? 원오원 미팅 해야죠. 경영자가 팀장에 대해서 특별히 팀장 된 직후에는 원오원 미팅을요. 글쎄요. 2주에 한 번씩은 저는 해줄 것을 권합니다.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코칭, 인격적인 케어 이런 것들이 포함한 형태의 목표 달성 능력에 대해서 체크인 해준 겁니다. 동시에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직급별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대리 승진자, 과장 승진자, 신임 리더 과정, 리더십 스쿨, 부장 양성 과정, 미래의 전문가 양성 과정, 3년차 과정, 그룹 신입 과정,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고 통상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약간만 우리 회사가 그래도 한 100명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한다. 그 이상 됐다. 그러면요. 리더십 파이프라인 교육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과장 승진했다. 그러면 불러 모아서 연수원 있잖아요. 연수원 없으면은 빌려서 요즘 연수원 가면 굉장히 싸게 다 할인까지 해줘서 계약 다 할 수 있잖아요. 절반 가격이면 다 합니다. 요즘 연수원 한참의 시대가 다 지나가가지고 시설이 다 놀고 있거든요. 절반이면 갈 수 있습니다. 원가에, 그 원래 정상가에. 그래서 거기 1박 2일이나 좀 가서 과장끼리 한번 모여서 좀 대화도 좀 하게 하고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게 하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체조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역할 지각이 달라졌구나. 우리 회사에서 내가 간부급 직원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측면들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팀장을 이미 세웠는데 저성과 팀장이 돼버렸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피터 제이 로렌스는 1969년 출간된 베스트셀러 피터의 법칙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무능함이 크게 다가른 수준까지 도달한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가 드러날 때까지 승진한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경영자는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 때까지 회사를 성장시킵니다. 모든 운동선수는 자신의 실력의 한계가 드러날까지 승리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팀장을 시켜봤더니 이 사람이 팀장 역할 제대로 못해. 그러면 내가 팀장을 잘못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팀장 직전의 단계가 그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리빌딩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더닝과 크루거 코넬 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다고 그래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인지 편향 실험을 1999년에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뭔가 지혜와 지식이 쌓이면 자신감이 초창기에는 극에 오른대요. 극단으로 올랐다가 그 다음에 절망의 계곡으로 빠져나간대요. 어느 정도 더 공부하면 굉장히 내가 뭘 모르는구나 하다가 그 다음에 깨달음을 다시 차고 지속 가능성의 고온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이분은 그래프를 극단적으로 그렸지만 실제 논문에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S자로 나오지는 않고요. 이렇게 갔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약간 과장된 그림이라는 건 이해는 하시고요. 어쨌든 의미는 통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매함의 봉우리에 빠지는 직원들은 자기가 평균에서 중간쯤 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약간만 지나면 한계를 느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사장님, 저는 아무래도 팀장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저는 본부장 직전까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본부장 안 하면 안 됩니까?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죠. 그때 경영자 여러분들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승질 내지 마시고 김 본부장님 있잖아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대요. 김 본부장님이 지금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더닝크루거 코넬 대학생인데요. 그 친구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초기에 진행할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느끼다가 그 다음에 뭔가를 알면 알수록 자신의 무능함을 느낀대요. 그러다가 절망의 계곡까지 갔다가 그 다음 단계에 결국은 깨달음의 언덕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역량을 발전시킨대요. 내가 볼 때 김 본부장님은 지금 이 배움의 절망의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이겨나갑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승질 내지 마시고요. 더닝크루거 효과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저성과의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럽니다. 이 마인드셋의 이슈도 있고요. 대인관계, 업무 역량, 조직, 비즈니스, 사람, 팀장이 되고 본부장이 됐는데 그 사람이 성과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게 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이슈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차원의 이슈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업무 절차, 자원의 부족, 명확한 목표의 부재, 직장 내 비협조적인 분위기, 부서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대외적인 환경,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저성과인 건지 사실 그거는 아무도 증명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이 지금 팀장이 돼가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 더닝크루거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성과를 못 내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해결해 줘야죠. 본인 커리어가 정체될 수 있고 팀원의 커리어도 정체되고 회사의 성과에도 병목이 되죠. 새로운 기회로의 이동에 대한 장벽이 돼요. 왜요? 팀장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이 그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회사 전체의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그 팀의 구성원들이 성장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여잡고 팀장을 임명했다. 내가 임명했으니까 이 사람 내가 성장시켜 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동아비즈니스 리뷰 2019년 2월 달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위기의 중간 관리자를 혁신의 허리로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중간 관리자가 겪고 있는 위기를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소멸을 위한 단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현재의 중간 관리자가 허리가 아니라 몸 전체를 관통하여 각 부위가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팀과 팀 간, 위와 아래 사이에 화학적, 감정적 작용의 매개체이자 조정자로서 허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중간 관리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자, 핵심은 뭐예요? 다 생략을 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입니다. 자, 이거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자치대학의 빈센트 페냐 로하 교수가 이야기한 건데,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간 관리자들을 자, 피드백을 하지 않았을 때의 통제 집단입니다. 실험 집단을 뭐냐?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아, 지금 요거는 굉장히 좋네요. 아, 고맙습니다. 아, 요건 조금 더 합시다. 아, 요건 조금 오바인 것 같은데 좀 참으면 안 되겠어요? 요런 이야기를 중간중간 해줘요. 경영자가. 팀장의 리더가 이렇게 해줘요. 그랬더니 자, 조직 태만, 조직 결속, 팀 만족, 결과 만족, 요 네 가지입니다. 팀장의 그 팀 효율성의 네 가지 요소인데, 보니까 조직 태만은 마이너스 0.2 이상으로 떨어져요. 조직 태만이 떨어지고, 조직 결속 가장 증가합니다. 1 이상으로 증가하고, 팀 만족 비슷하고, 결과 만족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라고 연구자들은 분석했는데, 핵심은 뭐냐? 허리층에 이미 임명된 사람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에 경영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체크인 해주는 거예요. 아, 이렇다. 아, 이건 잘하고 있다. 아, 이건 좀 바꾸는 게 좋겠다. 그건 좀 더 해봐라. 아, 이건 좀 적게 해봐라. 정확하게 수시로 피드백하는 거예요. 이 일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결과가 나오면 서로 박수 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뭘 도와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아, 팀장,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아, 질문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과 권한이 뭡니까? 이런 대화보다는 과업과 역할이 뭡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급의 저성과자 있죠. 팀장으로서 명예롭게 퇴직하거나 팀원으로서 새롭게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보면 팀장으로 됐는데 오랫동안 팀장이에요. 오랫동안 팀장인데 개선의 여지가 안 보여요. 그렇다면 정말 고민을 한 다음에 이런 대안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번, 팀장 리뷰를 통해서 교차 검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팀장에 대한 360도 평가를 해서 그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기회를 부여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직책을 해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할 변경에 따른 보상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직책 해임에 따른 정서적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하죠. 또는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될 수도 있고요. 팀원으로서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팀장급이고 조직 내에서 오래됐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정이 안 보여요. 그렇다면 리더의 평가뿐 아니라 360도 평가를 통해서 다른 구성원들도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죠. 와신 상담, 절치부심,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죠. 그래서 그 기회를 부여해서 이 정도 성과가 나고 이러이러한 변화가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직책을 해임하고 팀장에서 내려놓고 팀원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에서요, 어떤 특정한 직원이 일이 과중돼요. 일이 자꾸 몰려. 이쪽 일도 그가 해결 잘하니까 몰리고, 사장님도 와서 그 사람한테 시키고, 부장님도 와서 그 사람한테 시키고, 과장님도 와서 그 사람한테 시키고, 자꾸 몰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케이, 제가 할게요. 야근해서 해결해내요.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업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와요. 아, 이놈의 회사는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 더 일을 주네? 나는 가능한 그쪽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지? 나는 저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라는 공정성에 대한 위험 때문에 또 일을 줄인다는 겁니다. 보면 조직에는요, 엘리트형이 있습니다. A급들이죠.
일할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 엘리트형이 있습니다. 네, 의지도 없고 일할 능력도 없는 무기력형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의지는 있는데 실력은 없는 일벌형, 실력은 있으나 능력이 좋은 반항아형. 조직 내에서 뭐 다양한 이름으로 이런 게 있죠. 의지와 능력의 매트릭스는 우리 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엘리트형들이 회사를 먹여 살려주고 일 많이 하고 야근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 분명해요. 문제는 뭐냐? 자꾸 그렇게 내버려 두기만 하면 엘리트형들도 드릴 말씀 나오고 무기력, 반항아, 일벌 이네들도 드릴 말씀 나오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참 더 큰 문제는요. 무기력형들도 자기가 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기력형들도 우리 회사 일을 내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죠. 네, 우리 명수, 네, 여기 만년 과장 컨셉이죠. 아유 하기 싫어. 회사 일은 나 혼자 해. 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또 반대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고 회의 시간에 침묵하는 이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의사를 제시를 하면 경영자는 오! 그거 좋다. 그거 네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핵심 인재가 정말 이렇게 더 아이디어가 있죠. 핵심 인재들은요, 아이디어도 있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의 쏠림 현상, 업무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거. 조직 내에서 업무 쏠림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을 경영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엘리트형들은 일이 너무나 많아서 번아웃 돼서 퇴사한다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뭐 이렇게 난 또 의미가 없나 이러면서 또 퇴사하고, 왜 나를 못 알아주지? 이러면서 또 퇴사하고. 다양한 현상이죠. 업무 쏠림 현상이죠. 회사 규모가 그리 작은 편이 아닌데 잘하는 사람인데 일이 과중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직까지 고민하게 된다. 이게 어떤 문제도 되냐면 좀 이따도 연구 결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회사에서요 어떤 특정한 직원이 일이 과중돼요. 일이 자꾸 몰려. 이쪽 일도 그가 해결 잘하니까 몰리고, 뭐 사장님도 와서 그 사람한테 시키고, 부장님도 와서 그 사람한테 시키고, 과장님도 와서 그 사람한테 시키고, 뭐 옆에 다른 부서에 와서 그 사람한테 시키고 자꾸 몰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케이 제가 할게요. 야근해서 해결해내요.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업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와요. 아, 이놈의 회사는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 더 일을 주네? 나는 가능한 그쪽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지? 나는 저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라는 공정성에 대한 위험 때문에 또 일을 줄인다는 겁니다. 좀 이따 그 결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정 인재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다른 팀원들이 불균형적으로 업무를 맡게 되지 않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른바 업무 쏠림 현상에 대해서 경영자 여러분들이 오늘 제 아침에 이 특강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 전 세계 평균 갤럽 조사에 의해도 전체 직원의 10%가 전체 업무의 30%를 맡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번아웃이 오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업무 그 상실감 때문에 양쪽에서 다 이렇게 퇴사 의사를 갖게 된다는데,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쏠림 현상은 업무 분담의 비효율성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업무를 공평하게 배분하지 못해서 핵심 인재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죠. 리더십 부족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팀 리더가 업무 분배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핵심 인재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서로가 미루다 보면, 결국은 미루다 보면 책임감 강한 사람이 맡게 되는데 어때요? 책임감 강한 사람이 핵심 인재이죠. 조직 문제의 문제도 있습니다. 업무를 잘하는 사람에게 업무가 몰리는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고성과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계속 발전 과정 중이에요. 나는 동태적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퇴색 의도가 있어요. 동태적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이죠. 나는 보다 더 나아지며 나는 점점점 나의 적성이 확장되어 가고 나의 흥미는 보다 더 깊어져 간다. 나는 경험할수록 나의 지경은 점점 넓어져 간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저성과자의 38%는 뭐라고 말해요? 흥미와 성향이 불일치하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의 성향과 불일치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흥미롭게 여기는 것과 일치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정 마인드셋인 거죠. 나는 이미 정해져 있으며 나는 픽스된 인재이며 나는 고정값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특정한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나는 삼각형인데 여기 딱 찍어보니까 안 맞네. 딱 찍어보니까 안 맞네. 딱 찍어보니까 안 맞네. 핵심이 뭡니까?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직무와 적성, 재능과 흥미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통계적 처리했을 때의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일이 나의 적성에 맞을까? 이 일이 나의 흥미에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세대를 만날 때도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어떤 직무와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즉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 돌아볼 때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미래를 바라볼 때 내 직무와 적성에 맞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제 자녀들과 저의 후배들과 저희 사랑하는 직원 동료들하고 언제나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결과로 보면 경향성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발 부탁인데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앉아가지고 따지고 있지 말고 나는 성장형이니까, 나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거 해보면 그때 알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논점과는 좀 다릅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고성과자들은 성장 욕구가 핵심이고 저성과자는 직무 매력도가 핵심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도 종종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성과자들이 퇴직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1번, 성장할 여지가 없는 경우. 고성과자들의 경우 성장할 여지가 없는 경우 퇴사를 합니다. 사실 우리 회사에 입사해 있는 친구들이 어때요? 솔직히 좀 이야기를 하자고요. 솔직히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나는 이 중소기업에서 뼈를 묻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입사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친인척이나 조카가 어느 중소기업에 입사했다고 칩시다. 삼촌으로서 부모로서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그래, 중소기업에서 네 전문성 키우고 리더십도 배워서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더 큰 회사를 한번 도전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너 그 회사에서 뼈를 묻어? 그렇게 격려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더 성장할 여지가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조직, 즉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그래서 이 직원이 자신의 인생을 보다도 좀 풍요롭게 좀 연봉도 좀 올리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력도 있는 삶을 살고 그러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기본 세팅값이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직원을 키워서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더 가느냐 아니면 퇴사해서 다른 회사 갔을 때 그렇게 가느냐 잠정적 경쟁 관계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더 성장할 여지가 없는 경우 만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두 번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 주도권이죠. 일일이 다 그냥 꼬치꼬치 계속 다 점검하고 중간에 보고하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지 말고 약간 어느 정도 됐다. 그럼 좀 해보라 그러고 실수나 실패를 하면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넘겨주고 옆에서 코칭해주는 형태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누르고 있으면 힘들단 말이죠. 세 번째, 기여도가 낮다고 느끼는 경우. 기여도가 내가 별로 안 중요하네. 이런 거 느끼면은 이제 이거는 뭐랑 좀 연관이 있냐면요. 사람은 다 언제나 퇴사하고 싶어요. 언제나 퇴사하고 싶습니다. 근데 퇴사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죠. 퇴사하고 싶지만 나 없으면 이 회사가 좀 어려워져. 그래서 차마 말 못하겠어. 이런 거 있거든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있습니다. 언제나 다 좋아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나 없어도 돌아가네? 아이고 이때다. 사익서 내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급 팀장 밑에서 일하는 경우.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나보다 통이 좁아요. 근데 경영자는 그건 몰라줘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상사 밑에 있다가 나도 통이 작아질 것 같아. 그런 경우 퇴사해버리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일이나 비즈니스를 할 준비를 끝낸 경우. 성장할 여지도 있고 주도권도 있고 기여도도 높고 계속 자극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더 늙기 전에 새로운 사업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또 터나갑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경영자분들에게 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업이 운영하려면 가치를 포착하고 인재를 준비해서 지식으로 성과를 내세요. 이것이 리더십과 조직 운영의 핵심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오죽했으면 회사 이름을 가인지 캠퍼스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회사가 잘 되는 이유와 인재가 조직에 남아있는 이유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회사가 잘 되는 이유 1번 고객 가치를 발견해서 바꿔 말하면 돈 될 거 발견해서 2번 인재들 준비해서 바꿔서 말하면 탁월한 인재들로 조직을 채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예요? 지식으로 성과를 내는 거죠. 운이나 속임수 갖지 않고 지식으로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이죠. 그럼 뭐예요? 인재가 왜 남냐 이거죠. 1번 가치와
적성이 맞는 일입니다. 인재들이 왜 이 회사에 남느냐? 1번이 뭐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내가 잘하는 일에 맞는 거예요, 이게. 이 1번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채워야 돼요. 두 번째, 인재를 준비한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보상과 성장이 있는 일입니다. 이 보상은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을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보상과 성장이 있어요. 같이 일하다 보니까 배울 사람들이 옆에 있고, 이거 좀 생산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왔네. 후배들을 보니까 나도 긴장해야겠네. 선배들을 보니까 배울 만하네. 뭐예요? 배울 사람들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지식으로 성과내는 게 뭐예요? 성취와 전문성에 실현되는 거예요. 회사가 성과를 내는 게 누가 내는 거예요? 직원들이 내잖아요. 직원들이 성과를 내죠. 그러면 그 직원은 그 일에 있어서 성취를 느끼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서 이 일을 내가 지금 3천 받고 4천 받고 5천 받고 하지만은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나도 6천, 7천, 8천 되겠네? 결혼할 수 있겠네? 애 낳아도 나 뭐 학원이라도 좀 보낼 수 있겠네? 이런 생각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는 가치를 포착하고 인재를 준비시켜서 지식으로 성과내는 것이 가인지 경영입니다. 언제나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인재들 입장에서도 회사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이렇게 좀 어디 직장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그러면 제가 뭘 물어보겠습니까? 1번, 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네 가치관이나 적성이 맞는 일이야? 그 일 하는 거 좀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지 않고 하면서 좀 보람이 같은 거 좀 느껴? 그거 질문합니다. 두 번째, 야 보상이나 성장, 지금 네가 좀 받고 있는 월급이라든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러워? 너무 힘들지는 않아? 근데 그 현재 월급뿐 아니라 미래 월급이 더 중요해? 그거 성장이 좀 있는 일이냐? 물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물어봅니까? 야 그래도 좀 일을 하다 보면 이거는 좀 내가 성취했다. 좀 이렇게 좀 성장했다. 그 다음에 내 전문성이 계속 커가냐? 그거 물어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이상이 있으면 야 참고 다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좀 천천히 준비를 해라. 급하게 이직하면 또 이상한 데 갈 수가 있다. 네 컨셉에 맞는 방향으로 좀 준비 좀 해봐라. 제가 그렇게 조언한단 말이죠. 경영자 여러분, 이게 제가 어디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원리와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경영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핵심 인재들이 업무가 많다고 할 때 확인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죠. 첫 번째, 업무를 함께 할 사람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일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업무가 많다라고 할 때 새로운 팀원을 붙여주고 적절히 업무를 분배해서 인재가 고립되지 않도록 돕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인재들에게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했다. 그러면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줘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줘버리면 너 죽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수준을 높여야 되는 상황은 뭐예요?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서 더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나 도전적인 업무를 제공해서 계속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 난이도를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핵심 인재가 언더백 기업에서 잘 정착이 되려면 1번 가치 적합도. 그러니까 그 핵심 인재에게 조직의 미션이나 비전이나 가치를 잘 전달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연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느냐. 두 번째, 조직 문화와 얼라인 되도록 시스템이 있느냐. 세 번째, 교육할 때 개인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 이거 봐야 되죠. 프리즘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한 인터뷰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어요. 고용주로서 누군가의 일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맞습니다. 해야 될 일이에요. 고용주로서 누군가의 일이 좀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일, 고용주가 해야 될 고유한 일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개인은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할 동기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므로 직원들이 자신과 자신의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수록 조직의 이익이 됩니다. 특별히 핵심 인재일수록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적합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과거는 어떻습니까? 입사하면 천천히 배워서 한 3년 정도 되면 자기 월급값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자기 월급값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월급값이라고 하는 것은 타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일하는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입사 첫날부터 성과낼 수 있도록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게다가 신입사원이 어때요? 대학을 갓 졸업한 친구들이 아니죠. 신입사원이 이른바
경력 신입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기존에 입사했던 1, 2년 차보다도 월급 더 많이 받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선배 따라서 1년 동안 배우세요? 아닙니다. 들어오자마자 자기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컬처핏이 안 맞는데 채용했다가 힘들죠. 2025년 HR 이슈 인크루트에서 인사 담당자 7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니까 HR 이슈 1등이 뭐냐? 컬처핏입니다. 이게 기술 탁월해서 채용했더니 조직 문화가 안 맞아요. 안 맞아. 마치 이걸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느 한 지역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초등학교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요. 거기에 다문화 한국인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가 어눌해요. 약간 좀 느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반적인 수업의 진도를 그 다문화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의 퍼포먼스, 이 수월성이죠. 반의 퍼포먼스가 어때요? 그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나는 좀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럼 어때요? 학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컬처핏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그 다른 언어의 하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과 딱 트랙에 올라타면 바로 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맞아. 그러니까 컬처핏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채용 브랜딩, 중량형 채용, 구직 포기자의 증가, 수시 채용의 증가. 전부 다 채용에 관련된 이슈가 많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도요. 저도 채용의 이슈가 있습니다. 더 많은 컨설턴트를 채용하고 싶어요. 더 적합한 컨설턴트 빨리 채용하고 싶습니다. 컨설턴트 그렇게 하니까 레포트 쓰고 분석하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컨설턴트가 아니라 현장에서 경영자와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 저는 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빨리 채용하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인지 캠퍼스에 가인지 채용 검색하시면 저희는 언제나 수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력서를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3일 내로 연락이 바로 갑니다.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바로 갑니다. 그리고 한번 만나보자. 커피챗 하자. 바로 나옵니다. 지금은 즉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컬처핏을 봅니다. 스펙터 블로그에 2023년에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 국내 기업들 중에서 컬처핏을 보는 곳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과거 스타트업에서 유행하던 컬처핏이 대기업에서도 유행하고 있다.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정기 공채보다 원하는 시기, 원하는 규모에 뽑을 수 있는 수시 채용을 선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력직 채용이 증가하면서 즉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에 일하는 문화, 이 단어가 굉장히 이제 자주 쓰이죠.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이죠. 과거는 어떻습니까? 입사하면 천천히 배워서 한 3년 정도 되면 자기 월급값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자기 월급값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월급값. 잠시 후에 쇼미더 지식에 출연하시는 분이 1인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만 자기 월급값이라고 하는 것은 다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일하는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입사 첫날부터 성과낼 수 있도록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게다가 신입사원이 어때요? 대학을 갓 졸업한 친구들이 아니죠. 신입사원이 이른바 중고신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와 여러분은 안 쓰는 걸로 하시죠. 경력신입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력신입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기존에 입사했던 1, 2년 차보다도 월급 더 많이 받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선배 따라서 1년 동안 배우세요? 아닙니다. 들어오자마자 자기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컬처핏이 안 맞는데 채용했다가 힘들죠. 게다가 어때요? 최근에 회사에서 어떤 규정과 방침을 만들고 원칙을 만들고 직원들한테 지켜라. 그러면 직원들이 지킵니까? 법이 어떻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많이 들린단 말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관점들, 그것들이 직원들이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규정을 최소화시켜주고 규칙을 최소화시켜주고 규칙과 규정을 최소화시켜준 상태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그 극단이 넷플릭스의 규칙 없음으로 등장하고 토스가 가지고 있는 사일로 원칙 또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애자일 일하는 방식의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죠. 회사의 문화가 규정과 방침을 철저하게 만들어가지고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보다는 적합한 사람을 채용해서 최대한 규정을 최소화시켜주고 마음껏 일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거는 사회의 규정도 그렇고 노동법에 관련된 규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출발점은 뭐냐? 입사 첫날부터 자기의 실력대로 열심히 일하게 하자.
성과 내게 하자. 이게 기본이에요. 지원자에게 물어봐야 될 컬처 핏 예시가 있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 괜찮죠. 업무 외적으로 즐기는 취미나 활동은 뭐가 있어요?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생각하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평소에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세요? 여러 성격 중에서 좀 뭐 하나 바꿔보고 싶다면 어떤 성격은 바꿔보고 싶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예. value, 그러니까 의도를 숨긴 질문들이죠. 그냥 중립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답을 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 회사랑 맞는지 혹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이죠. 자, 성향은 어때요? 업무 성향은. 함께 일한 동료나 팀장이 말하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동기부여 받으세요? 당신의 어떤 점이 우리 회사의 직무 혹은 회사랑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성격상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업무적으로 갈등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질문들이죠. 중립적이죠.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좋냐 나쁘냐에 보다는 적합하냐의 여부를 볼 수가 있겠죠. 팀워크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어때요? 당신은 혼자 일할 때 편안함을 느끼세요? 팀원들과 함께 일할 때 편안함을 느끼세요? 이전 직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하나만 이야기해 주실래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팀워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원자분은 리더형입니까? 팔로워형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뭐 리더형이라고 해서 좋은 거고 팔로워형이라고 해서 안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좋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커리어 패스에 관련돼서도 우리 회사는 한 3년 일하고 퇴사해도 괜찮은 회사예요. 그걸 지향해요.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 커리어 계획은 좀 어떠세요? 현재 커리어에서 더 전문성을 쌓기 원하는 방향은 뭡니까? 이런 것들, 이런 질문들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BI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 기반 면접이죠. Behavior Interview입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확인한 거죠. 그 사람의 실력을 확인하는 것은요. 미래의 의지를 확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담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면접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영자 여러분, 지원자에게 앞으로 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 실력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실력은 과거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를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러므로 BI 면접이 뭐예요? 과거의 행동, 즉 업무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과거를 질문해요. 그리고 스타라고 그러죠. 스타라고 그럽니다. 요거 칠판에 가서 이야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통상 면접을 볼 때 스타 기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뭐 마음껏 하셔도 상관없어요. 스타 기법 정조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할 때 그 시츄에이션입니다. 상황입니다.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태스크죠. 어떤 과업 혹은 역할 혹은 과제 혹은 어떤 도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액션이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솔루션을 실행했는지, 어떤 지식을 적용했는지, 어떤 집중을 했는지 등등등등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절트 되겠습니다. 결과, 성과 혹은 그 성과의 확산. 글씨가 날아가는 거 이해해 주세요.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 이거 판단을 기억하시고 어떤 질문을 할 때 많은 경우 전문가들일수록 어때요? 뭐 마케팅 전문가를 뽑는다. 그러면 제가 아이서울유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와, 우리가 이렇게 통상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아이서울유 프로젝트 참석에 교통을 담당했어요. 제가 농심에서 일하면서 미국 진출 담당했습니다. 와, 하지 마세요. 미국 진출에서 통관 업무에 서류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가 그 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물어야 됩니다. 실력이죠. 어떤 거였어요? 아, 그런 상황이었군요. 아, 그러면 당신은 무슨 일을 했는데요? 아, 이랬군요. 근데 그 일에서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셨어요? 어떤 차별화를 하셨어요? 아,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네 가지 STAR을 다 말할 수 있을 때, 아, 그 사람이 그 일에서 어떤 실력을 갖췄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컬처 핏으로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커피챗 많이 씁니다. 커피챗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는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커피 한잔 합시다 하면서 서로 대화해 보면서, 아니 우리가 삼성은 아니잖아요. 서로 좀 잘 맞고 이렇게 좀, 지금은 입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불관계처럼 느껴지지만 입사하고 나면 전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냥 뭐 면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대화합시다. 그래서 뭐 저희 합정동이니까
커피숍에 가서 이런저런 대화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도. 근데 최근에 커피챗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쓰는 걸 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커피챗이라고 씁니다. 뭐예요? 채용 프로세스 올라타기 전에 우리 회사를 잘 모르지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혹은 누구의 추천을 받았거나 한번 알아보고 있다. 저 사람은 좀 입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 서로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목적에 충실한 커피챗 과정입니다. 서로가 동등해요. 아직 입사 지원 안 했거든요. 동등해. 아니 뭐 하세요? 월급은 얼마예요?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이런 일 하는데 그런 거 필요해요? 서로 대화, 아주 그 수평적인 대화가 됩니다. 커피챗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커피챗은 면접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면접 프로세스에 올라서 꽃가마는 태워줘야죠. 아무리 경영자가 따로 만나서 거의 이 사람 뽑아야겠다라고 마음속에 딱 확정을 했다 하더라도 면접 프로세스에 태워서 제대로 들어와야 낙하산이라는 소리 안 듣죠. 그러니까 면접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대로 밟아야 됩니다. 컬처핏은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체크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레퍼런스 체크 54.4%가 자플래닛 결과 안 필요하다 했고 46.46%가 필요하다. 절반 가까이인데 인사 담당자들의 응답을 보면요. 약 70%가 레퍼런스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답을 해요. 왜요? 인간관계는 서류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력서, 면접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컬처핏을 확인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체크하려면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전 직장 인사부처 사람과 직접적으로 개인의 민감 정보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거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개인이라 하더라도 전 직장 동료와 상사예요.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내 이야기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므로 레퍼런스 체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면접 끝난 다음에 면접에서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면접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너무나 좋은 면접을 봤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전 직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원자님의 강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딱 3명만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내일이나 모레 전화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희에게도 핸드폰 번호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갈 때 누구 관계 전 직장 동료, 누구누구 관계, 친구, 누구누구 전 직장 상사 3개를 받으세요. 3개를 받아서 한 하루나 이틀 있다가 문자로 먼저 놀래니까 문자로 먼저 어디에 우리 김경민님 아시죠? 김경민님이 지원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인데요. 어제 면접을 보고 너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이렇게 강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화를 내일 정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허락받고 그 다음에 전화해서 그때는 강점만 물어볼 뿐 아니라 약점에 대해서도 혹시 이 사람 저희가 더 잘 키워드리고 싶고 성장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드리면 정말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물론 그분의 SNS에 들어가서 쭉 보는 것 자체는 법적인 이슈 없습니다. SNS에 들어가서 보는 거 그건 가능하다. 참고하시고요. 조직 적응력을 보기 위해서 채용 시에 레퍼런스 체크 필요하다. 조직 적응력을 위해서 레퍼런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채용한 이후에도 조직 문화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오원 미팅 그리고 리뷰하는 거, 상호간의 리뷰를 하는 거 이거 계속해서 간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컬처핏이 조직 내에 입사해서는 괜찮냐? 채용할 때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한 다음에도 1번 조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컬처핏 맞는 사람으로 점점점 함께 해가야죠. 두 번째, 성과에 집중하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을 바탕으로 신상필벌에도 컬처핏에 맞게끔 제가 지금 컬처핏이라는 단어는 조직 문화 그리고 조직의 비전과 미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입사할 때만 그러면 컬처핏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드거 샤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험블 인쿼리 그 다음에 겸손한 질문이라고 번역이 됐죠. 그 책으로 우리에게 또 리더십에 영향을 줬죠. 조직문화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아래에서 기본 가정이 있고 중심의 핵심 가치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제도인데 핵심이 뭐냐면 핵심 가치예요. 외부의 변화와 무관하게 조직이 지속적으로 커가는 철학, 가치, 신념체계예요.